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문의 팡팡 꿈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박문수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얼굴을 뵈니까 또 좋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얼굴 뵌 지 꽤 오래됐었는데 자주 방송에 모셔서 의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데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 학식이 되게 많고 평생 연구하신 이 교수님들이 제야에 참 많이 계신데, 이런 교수님들을 꾸준하게 모셔서 한번 색다른 시각,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유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어렵사리 이제 교수님을 제가 또 모시고, 또 같이 이렇게 교수님과 같은 분들을 좀 많이 모셔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 이 방송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 목적에 되게 부합하세요? 많이 망설였는데 네. 처음 이렇게 소장님의 제안을 받고 네. 망설이다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대적 흐름에 네. 조금 제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용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부동산을 꼭 사고 판다라는 어떠한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도 하나의 큰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을 옳게 보고 또 바르게 보면서 이제 나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투자 타이밍이라든지 내가 내 집 마련의 계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사고 파는 거에만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 이제 좀 지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 주제는 이제 전세가의 하락과 이제 이렇게 전세가가 하락했을 때 갭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어떤 이런 고민을 한번 이제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자,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2022년 한 12월 19일에 마이너스 1.13%였는데요. 2023년 3월 6일에 이제 마이너스 0.58%로 지수상으로 보면 이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지수가 실제로 시장에서 떨어진 부동산 가격보다 실제로 지수로 나타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계지표이기 때문에 이 통계지표를 우리 소비자, 시청자들이 어떻게 봐야지 좀 옳게 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먼저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특히 우리 한국의 가계 자산 비중이 예. 75%가 부동산 자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동양 쪽이 이 자산 비중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조금 전세 제도라는 게 좀 다른 나라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떤 레버리지 하는데 매수자가 많이 이용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한참 경기가 좋았을 때는 90% 이상이 능가했던, 초과했던 그런 전세가율도 있었지만 지금에는 50%, 어떤 데로 50% 미만이 되는 이런 지표들이 과연 일반인들이 그것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지표로서 활용 가능한가에 있어서는 조금 아니 그거는 뭐 어떤 지표니까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은 부동산 매매 가격의 호가를 통해서 지수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금리가 고금리화 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벌어져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추락하는 붕괴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그러니까 어떤 연끌 투자들의 내지는 과도한 어떤 빚에 의존한 투자들에 있어서는 소득에 비해서 전체 주거비에 특히 대출 이자를 갚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동조화 현상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런 세입자들에 있어서 그래서 막 특례 보금자리론의 기존 전세 대출들을 차환도 하게 되는 이런 예. 부분으로 지금 정책적 방향성을 틀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갭 투자.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영끌 세대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면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고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금을 레버리지화 시킨 거죠. 근데 사실 전세를 우리가 사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갭 투자자들이 2020년 3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보증금 승계를 한 매입자들, 갭 투자자들이겠죠. 한 70만 건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연끌을 통해서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금리 부담에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실은 자기 종잣돈도 실은 가격이 하락해서 다 없어진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러한 연끌 뒤늦게 추격 매수를 패닉 바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바닥론도 관점에서 이미 지났다면 조금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금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런 계층들에 있어서는 지금 뭐 전세를 다시 시장에 내놓고 실은 그걸 몬테크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뭐 그게 이제 재건축 단지의 투자들 뭐 몬테크라고 하지만 그런 실정들이 온다면 옛날에 그런 일들도 있죠. IMF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잘못된 투자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것에 있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하위 계층의 주택을 임차해서 옮기는 것이 지금의 한 1년 정도의 1년 내지는 조금 더 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기억하고 하기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택 경기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빠지게 되고 빠지는 속도가 전세 가격은 어쨌든 기간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2년이라는 계약 기간, 지금 이제 4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을 우리가 한 두세 차례 겪은 것 같은데, 지금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주택 가격이 이제 이렇게 하락되면서 과거에 뭐 10억 가까이 됐던 전세 가격이 지금 전세가율 50%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자본, 에쿼티 부분은 이미 이제 잠식되어 있는 세대수가 이제 제법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아마 그래서 정부는 용어를 많은 보고서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주택시장 안정화의 변수는 전세 시장의 안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시차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시차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차 3법에 2+2가 4년이 됨에 따라서 임대인은 4년을 기반으로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을 폭등으로 이어졌던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여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게 왜 전세 시장에 이렇게 매매가와 동반 추락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가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폭락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실은
급매물이 출현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급매물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실은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의 30-40%의 추락으로 폭락으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로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 부분이 왜 전세가 가격이 폭락하는가를 보면 사용 가치는 있는데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떤 자산의 재분배 내지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도 지금 의사결정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정부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계가 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어떤 정책들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나 지나치게 언론에서는 정말 그냥 한 60% 이상 떨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실은 부동산 제조달 원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패널들이나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은 주식 시장을 그 부동산 시장과 같이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동산은 기본 자산, 기본이 되는 부동산의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는 원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본다라면 이제 지나치게 이제 변동성이 많은 어떤 상품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자라면 이제 부동산은 원래 이제 장기 투자성 상품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강조하신 걸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매가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매매가는 이제 떨어지는데 일정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조달 원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기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이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한 10% 정도 더 빠져서 한 40% 호가 기준으로 한 40%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거래량이 뒷받침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22%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이루어진다라면 결국에 전세가가 그거를 견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 어떤 생각을?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지난 데이터들의 뭐 금융위기라든지 그 전에는 그렇게 시장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같이 가지 않고 다르게 있었을 때는 가능한 어떤 주장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대출 금리에 기반은 한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조화 현상, 그 폭락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은 방금 말씀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부동산이 가지는 장기 투자성에 있어서는 한번 왜냐면 매수를 해서 바로 매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갭 투자를 양상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집을 사기 위해서 삶의 질의 만족을 위해서 구매를 할 때는 보통 10년, 20년, 30년, 길게는 50년, 100년 이상의 기간의 롱텀으로 보고 투자를 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정책들이 5년 규제, 5년 규제 완화, 이런 게 냉탕, 옹탕 이런 이야기로 굳어져 있는 것들이 저는 생각에 이제는 기존의 어떤 강남 불패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왜냐면 그런 공급적인 측면이 이제는 헬로시티라든지 둔산주공의 재건축을 보면 단기간에 지금의 이 전세가 하락은 그런 예측들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강남에 지나치게 많은 재건축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 그것이
전세 가격을 하락하는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불보듯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시점인가는 입주를 하게 되고 이럴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충격파도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춘추주공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입주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땐 일시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도 하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 이하로 이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떨어지고 있는 이 전세 가격은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실은 이미 40%의 수준으로 와 있다라는 것,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40% 50% 정도 와 있다라는 것은 벌써 전세가는 실생활에 임대인은 한 2, 3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그 뭐 이자가 있더라도 좀 여력이 있지만 지금 삶의 직접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바로 충격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벌써 전세가율은 벌써 시장에서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세 시장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안정이 될 거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아니면 다른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네네. 되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이제 좀 불안불안하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전세 가격이 앞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조금 여지가 있다, 한계가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결국은 부동산 가치라는 게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라는 이 소득접근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인컴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이 얼마에 발생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유동성이라든지 금리에는 반비례하고 유동성에 있어서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들이 지금 또 전세 가격의 특징들은 뭐냐면 2년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세가율에 대한 부분에 반영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금리에 대한 장기성이라든지 그게 뭐냐면 지금 혹주장들은 5%대의 기준금리가 형성되다가 2005년 초에 조금 25년 초 25년 초 정도의 어떤 저금리 기조로 회복된다라는 어떤 보고서들을 접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가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도 2025년이면은 아직 멀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멀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의 기조가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관망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금리 이제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죠. 아니면 그 전에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속도는 조금 이제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교수님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더 여쭤본다면, 자, 전세 월세화 또는 바꿔서 월세 전세화가 이제 수치가 이제 50%를 기준으로 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전세 월세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전세는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알기에는 이제 한국에서만 유일한 제도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시장 메커니즘이라 하는 것은 아까 자기 시드머니에 플러스 전세비를 껴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주느냐는 상승 국면에서의 문제이죠.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정부도
대출의 가계 대출을 컨트롤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에서 전세금 대출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 메커니즘은 분명히 조달금리, 자기가 조달금리에서 투자한 금액에 옛날에는 뭐 저금리 상황에서는 3% 내지 4%만 받아도 기대 수익률을 충족했는데 지금의 5%대가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7, 8% 정도가 만족해야 기대 수익률을 충족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월세 시장은 그러한 임대인들의 어떤 그 전환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의 뭐 그 논란도 제법 있지만 다주택자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민간 사업자를 활성화시켰던 것도 그 월세 시장의 어떤 수요에 매치된 부분들을 민간이 담당하고 거기에 좀 인센티브를 줬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특히 그게 이제 이렇게 상승기에는 그런 특혜 논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것도 지금 조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좀 반영이 되겠죠. 네네. 또 이제 과도했던 어떤 혜택들은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들이 있는데, 자,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오로지 그 갭 투자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서 사신 분들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에 또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다중채무자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이런 분들 때문에 패닉셀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실은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고통스러우냐면 소득도 많지 않은 그런 어떤 소득 구조에 지출이 그런 이자로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다가 또 시드머니도 다 잠식되어 있는 그런 사안들이 결국은 이런 전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아마 달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추격 매수자들에 있어서는 그 책임에 있어서는 그 투자자가 지게 되는 게 시스템적인 부분이고,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의 어떤 출구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결국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기존 담보대출을 조금 저금리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부담을 줄이게 해줬던 거니까, 그것도 아마 제한적 예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실은 그것이 지금 많은 계층의 청년이나 또 이제 1인 가구들의 일부들이 거기에 어떤 편성했던 걸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금융 내지는 조금 인센티브들을 주는 방법들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세가의 하락에 따른 어떤 이제 파급 효과 부분하고 또는 이제 그 동조화 현상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갭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요. 그래서 방금 어쨌든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그러니까 사야 될까, 재임대를 줘야 될까, 아니면 뭐 실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야 될 때, 그것은 경기 사이클이나 여건들의 변화, 그럼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선택들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의 현상들을 잘 많이 접하지 못했으니까 임장활동이라든지 발품을 많이 팔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있어서 그 타이밍을 잡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금의 기회로 어떤 긴 안목의 장기 투자 관점에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공간의 양극화라고 조금 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공간들이 수도권 위주로 재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소업도시 위주로 재편되는 이런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일단 그렇게 공간이 양극화되는 것에 있어서도 초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것은 결국은 수도권에 새 집을 살 것이냐 아니면 뭐 중소도시일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중소 도시의 어떤 조금 정체라는 관점은 공간의 양극화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은 불패하는 이런 신드롬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한 두세 번의 사이클에 우리가 학습이 됐다라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캐시카우가 동반되는 그리고 내가 투자자가 인내 가능한 정도의 빛이 레버리지를 가져다 주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투자 수익률적인 관점에 의사결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경기에 왔을 때 정책적인 포커스가 뭘 것이냐라고 보면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점이 황금성이고 또 그런 황금성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주식 시장화 될 수 있는 게 리츠일 수 있고 이런 제도화된 간접 투자 시장을 지금 이제 법 제도적으로는 다 도입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신탁사나 금융사나 또 정부에서 그러한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명히 인컴, 캐시카우를 동반한 프로젝트를 리츠화하고 뭔가 코인화하고 뭐 하는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도 매니저 큰 어떤 매니지먼트 하는 경영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 실수요자가 됐든 아니면 투자자가 됐든 결국에 부동산 경기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한 타이밍의 선택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의 그 직접 투자도 있지만 또는 간접 투자의 어떤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